환율은 계속 오른다. 정확하게는 84% 확률로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1,400원, 1,500원, 내년에는 1,600원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원까지요? 예, 이렇게 환율이 1,500원, 1,600원 넘어가게 되면 외환 위기 징조가 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천 지금 현재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20%밖에 안 된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외환 위기에 재발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 보유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위기가 나면 부동산도 똥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주식도 휴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절반이 무너질 거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지금 한국경제부터 뭐 주식, 부동산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엔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제가 다른 채널들이나 뭐 인터뷰한 거 여러 가지 좀 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얘기들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좀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즘엔 좀 환율 얘기가 조금 조용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환율 올라갈 때 뭐 경제 위기 온다, 뭐 우리나라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지금 우선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뭐 환율로도 좀 궁금한 게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뭐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확대 재정이다. 이제 추경을 20조 했는데 갑자기 이제 40조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네네. 돈이 이제 7월 말부터 풀리게 되죠. 7월 8월부터 이제 풀리게 됩니다. 네. 40조 원이 풀리고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최고 많이 받으면 한 4, 50만 원까지 받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형 마트에서는 못 쓰고 무조건 동네 슈퍼에서만 써야 됩니다. 네. 편의점도 쓸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쿠팡 대형 마트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원래 이제 기준금리를 원래 2.0까지 내려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과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그런 예정이었는데 워낙에 추경도 4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항상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집값을 100% 올려주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네.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을 100% 정도 올렸다. 진짜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네. 진짜 또 100% 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어떻게 원화 봐야 되나요? 가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이제 제조업은 세계 5위인데 국제금융의 원화가 결제되는 순위는 35위입니다. 네. 원화가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아마 환율은 저는 지금은 1,370원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근데 아마 환율은 트럼프의 이제 고관세 25%가 8월 1일까지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가 잘 되든 잘못되든 네. 환율은 계속 오른다. 저는 아마 환율은 정확하게는 84% 확률로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1,400원, 1,500원, 내년에는 1,600원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원까지요? 예, 저는 아마 이제 이 환율은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보면 뭐 1,600원, 1,700원 돼 있을 때는 진짜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런 걸 볼 수 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밑에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의 2배에서 5배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지금 45%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삼성, LG, 현대가 외국으로 나간 게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취업을 절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큰 약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도 세계 평균이 21%거든요. 네. 좀 내려줘야 되겠고 상속세도 세계 평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상속세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이 지금 계속 싱가포르나 캐나다로 계속 옮기고 있는 이유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회는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글로벌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은 90% 확률로 상승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와 네. 같이 이제 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위험 요소 보시면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 내가 써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일 통화 스와프가 두 개 다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큰 위험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가 금융 위기가 올 수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이번 달에 하나 썼는 책이고 네. 트럼프 책 성장하는 책 요건 이제 1조 부자가 되자 이제 이렇게 부자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환율이라는 게 네. 1,600원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네. 내가 환율 얘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네. 세계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13위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달러. 이제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2022년이 가장 최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연도는 한 3년 됐지만 얼추 비슷하잖아요. 뭐 예, 그렇죠. 12위, 13위 뭐. 맞아요. 네. 네, 비슷합니다. 이제 국제 경제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 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0.1% 정도 되니까 네. 세계 한 35위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9%고 네. 주식은 1.6%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려면 미국의 95%를 투자하고 한국의 5%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주식의 투자 비율이다. 이렇게 항상 내가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엔비디아. 네. 한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만 사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엉뚱한 거 사면 안 되고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곧 명심해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가 환율 얘기입니다. 저는 1997년도 경제학자인데 제가 현대정권 다닐 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300으로 떨어졌었고 삼성전자가 3만 원이 되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내가 엄마 아파트 사러 다녔어요. 엄마 아파트도 보고 그 당시에 엄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파트를 2억 주고 샀어야 되는데 제일 후회됩니다. 그 옆에 또 막 삼성 아파트도 있었고 네. 막 2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그러니까 그 있었다. 강남이 아파트 2억이었으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죠? 네. 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났는지 저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97년도 모든 나라가 큰 위기를 겪었는데 태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러시아도 다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외환 위기에 재발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 보유고가 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지금 현재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만이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는데요. 75%를 GDP로 보유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죠, 그죠? 네.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만은 도시국가입니다.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싱가포르는 더 작아요. 인구가 그렇죠.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현재 싱가포르입니다. 한 8만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3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결론은 뭔가 하면 스위스, 홍콩, 대만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한국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습니다. 네.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놓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IMF를 경험했지만 대한민국은 석유를 100% 수입하는데요.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네. 현재 10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12번째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외환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난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바레인 전부 다 현재 국가가 파산해서 IMF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가 나면 부동산도 똥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주식도 휴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절반이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이 높다, 많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론에서 들었는데 문제 없다 했는데 이게 아니었나요 지금?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이 항상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문제 없고 세계 9위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번 달에는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이제 이유는 방파제입니다. 환율 상승을 막아줄 수 있는 현금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는 9,200억 달러를 비축해라 이렇게 제안을
이미 20년 전에 했습니다. 2배를 더 해야 되네요. 2배를 더 해야 됩니다. 적정한 보유고다. 네. IMF는 우리가 7천억 달러를 비축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티가 99년에 얘기했는데 25년 전에 그것보다도 지금 더 낮습니다. 네. 4,500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예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1년 안에 들어오는 게 단기채, 5년에 만기 들어오는 게 중기채, 5년 이상이 장기채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채나 장기채 중에 언제 들어오는지 만기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채권의 2배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동예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단기 채권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한 3천억 달러가 이제 유동예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주가가 3,100을 찍었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도 정확하게 3,000조입니다. 3,000조. 그리고 상장 기업은 한 2,7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의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1,000조 정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네. 국민은행은 대주주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50%가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은 100% 한국 사람이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한국은행이 현재 4천억 달러가 있는데 여기 정부채는 다 미국의 정부 채권입니다. 네. 정부 채권 미국에 있는 이렇게 정부 기관채는 미국에 있는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모기지 회사 채권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그 모기지 채권 회사를 미국 정부가 파산시키려고 했어요. 네. 2008년도에 그래서 그럼 저것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파산시키려고 했는데 연방 정부가 마지막에 좀 모기지 채권 은행까지 파산시키면 너무 여파가 크다 이렇게 해서 살려줬죠.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도 빨리 정부기관채 모기지 채권입니다. 미국의 프레디맥 메드페이라고 하는 회사다. 그죠? 네. 빨리 미국의 정부 채권으로 바꿔야 되겠고 제가 국회에서 10년간 정책 일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많이 물어봤죠. 왜 이렇게 정부기관 채권도 엉망으로 운영하느냐 했더니 정부채는 2% 이자를 주면 정부기관채는 0.2% 이자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0.2%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정부기관채로 샀다. 네.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근데 있다. 리스크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엄청나게 이게 20%라 그러면 우리나라 4천억 중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이고. 1,000억이면 1조, 10조, 100조 정도가 된다. 네. 140조 정도 되는 돈 휴지가 될 뻔했어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채로. 네. 이게 회사채, MBS,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율이 오른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당장 동원할 돈조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분석입니다. 지난 한 70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200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 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82%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점으로 환율이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82% 확률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은 항상 82%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올 연말에 1,400원, 1,500원, 1,600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로 이제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한국은행이 뭐 현금도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 기관채라는 것도 좀 불안불안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환율이 만약에 튀었을 때 대응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계속 말은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기 위해서 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370으로 떨어진 건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플라자 협약이라고 해서 일본이 미국에 너무 막대한 수출을 했습니다. 과거에 1980년대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너들의 환율을 절반으로 낮춰라. 그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들이 한국에 너무 수출을 많이 한다. 미국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흑자가 한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을 해서 100조가 무역 흑자입니다.
네. 작년에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흑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할 줄 알았으면 무역 흑자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동차만 팔고 미국에 지금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가 우리나라 수입 1등입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가져오지 않고 석유와 가스는 지금 1위가 미국, 네.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85조나 되는 이런 무역 흑자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익만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은 방위비도 10배 올려달라.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 2조 정도 내는데 10배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2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10%입니다. 매년. 현재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660조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10%면 66조가 우리 국가 방위비인데 이걸 20조를 미군에게 줘야 될 상황인데 뭐 그까지는 안 가고 트럼프는 개인 재산이 10조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타워 2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트럼프 전기 영화를 꼭 보십시오.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10조 원 부자가 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는 피아와 마피아 변호사를 동원해서 미국에서 법인세를 50년간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방송 홍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2번째 지금 됐죠. 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환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자연스럽게 놔둔다 그러면 환율은 앞으로 1,400원, 1,500원까지 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현재 환율 올라가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출이 이제 우리가 1달러가 이제 1,000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양말을 하나 미국에 수출하면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 네. 1,400원이 됐으니까 양말 하나 수출하면 1,4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건 굉장히 좋지만 수출한테는 좋죠. 예. 네. 석유 가격이 또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국은 수출했는 것만큼 다시 또 100% 수입을 석유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좋지 않은 거다. 환율은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적정한 환율은 1,300원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아마 미국이 고관세 전략이 더 쪼인다 그러면 환율은 또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저는 돈 있는 현금으로 무조건 엔비디아 사놓으라 그럽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놔라.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은 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의 비중도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95%는 그러니까 미국의 1등 주식 사놓으면 됩니다. 엔비디아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런 네. 겁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놨습니다. 네. 저는 애플 주식 사놨다가 미국 시가총액 1등만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2017년도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따라하고 있었는데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한 40년을 투자했더니 그게 1조가 되더라. 교수가. 그러니까 네. 한 달 교수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매달 1등만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1등을 샀대요. 그분은. 한국 1등이 석유화학주, 건설주, 현대건설이 과거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은행주였지만 지금은 2000년부터 삼성전자가 압도적 1등인데 오늘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고 SK하이닉스가 220조쯤 됩니다. 네. 다 따라왔고 아마 역전할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고. 역전하면 또 이제 갈아타면 다시 되는 이제 거고.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정확하게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6천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00조니까 삼성전자의 한 15배 정도 된다. 결론은 이렇게 원달러에 대한 예방을 해놔야지 우리가 환율이 올라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IMF를 경험해봤지만 엄마 아파트 2억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이제 못 산 게 아쉽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율이 1,500원, 1,600원 넘어가게 되면 외환 위기 징조가 오는 겁니다. 환율을 항상 유심히 봐야 되고 제가 이 환율 상승과 관련된 논문을 한 5개 이상 썼습니다. 네. 외국 저널, 국내 저널 다 썼는데 아마 다음 달에 제가
IMF 위기 다시 온다는 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고 저 역시도 뭐 국가가 파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비축하라는 것이 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얘기해 주면 첫 번째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 저는 근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요즘에 거의 못 들어가지고 괜찮다 했는데 아니었군요. 세계 10위로 떨어졌고 우리가 외국에 돈 빌려준 거 있고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 돈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거 빼면 네. 그렇게 낳는 차익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외국에 돈을 많이 빌려옵니다. 97년도 IMF 때 외국에서 우리가 2%로 돈을 빌려와서 5%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로 은행이 막대한 차익을 남겼는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채권 중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채권이 한 30%가 넘습니다. 언제든지 외환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환율이 1,400원, 1,500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외환 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현재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그럼요. 네. 미국이 2008년도에는 600억 달러, 일본이 700억 달러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은 두 개 다 종료가 됐고 미국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급속한 속도로 따라오거나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파산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가 안 해주는 겁니다. 네.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언제든지 우리가 600억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안 해준다. 일본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가가 네. 보증을 써서 그 채권을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채권을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그렇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나라가 파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통화 스와프도 없고 네. 외환보유고도 부족하고 지금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역 의존도가 한국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세계 2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근데 달러가 부족하다 보면 나라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언제든지 이런 외환 위기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환율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지금 변수들이 보면 좀 약간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특히 이제 트럼프와의 지금 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전처럼 뭐 한미 스와프가 뭐 잘 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특히 이제 한국 경제가 뭐 그거 말고도 뭐 고령화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경제적 취약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현재 대출 금리가 8.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죠. 네. 제가 1월 달에 미국을 가서 우리 한국인 여학생도 만났는데, 한국인 여학생인데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뉴욕에서 이제 포닥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나한테 7만 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7만 달러니까 한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자기가 월세가 350만 원, 원룸 하나. 그러니까 원룸이니까 그냥 방하고 화장실 같이 있는 우리나라 원룸이, 뉴욕에서 원룸 하나가 지금 350만 원 정도 합니다. 자기 월급의 절반이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미국의 중산층들이 자기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갑니다. 은행 이자로. 미국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7.5%입니다. 기준금리가 4.5니까 거기다 플러스 3을 더하면 대출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 바이든과 경쟁할 때는 8.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기준금리가 5.5였죠. 네. 지금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저렴한 대출 이자를 받아서 기업에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합니다. 네. 근데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 트럼프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지만 미국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60조를 삼성전자가 투자했고 현대자동차는 30조를 2달 전에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가 현재 21%고 한국은 26%입니다. 한국의 법인세도 높고 또 강력한 노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한국에 공장 안 짓고 다 미국으로 짓고 베트남으로 짓고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우리 자녀가 절반도 취업을 못합니다. 45%다. 트럼프는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미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전 세계 25%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관세를 안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였고 좋은 키다리 아저씨였는데 지금 아주 미국도 네. 잘 살게 되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수출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경제 수출 파트너인데 뭐 트럼프 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관세가 가장 높은 나라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인데 네. 이런 나라에 관세 때리고 일본,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30% 관세 때리면서 미국의 우방국인 나라가 더 그동안 이익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진짜로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방국일수록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적과 친구도 없다. 무조건 네. 미국이 돈을 잘 벌고 미국의 부자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어쨌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3만 명이라고 하는 주한미군이 근무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가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고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미국에는 안정적인 반도체가 공급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네. 미국의 요구 사항이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에 이제 지금 반도체 공장들 다 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도 미국 수준으로 제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법인세가 미국이 21%면 우리도 더 낮추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버, 에어비앤비 4차 산업혁명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우리나라도 우버를라도 허용해줘라.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이것만 허용해도 한 수십만 개 일자리 생깁니다. 근데 그 대신에 택시 쪽에선 또 근데 택시 하시는 사업이. 분들은 70대, 60대가 지금 택시를 몹니다.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은 다 배달 종사자로 갔고 네. 택시 타보면 정말 60대, 70대밖에 하긴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호주가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상생을 하고 발전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호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는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네. 통신 인프라 세계 1등이다. 이런 신산업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택시 기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1870년대 개화기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서구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 산업의 신산업이 구산업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우버를 다 허용하고 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오사카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일본은 아직도 팩스 문화입니다. 팩스로 물건을 주고받고 진짜로 온라인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정확하게 36,000달러, 일본이 35,000달러.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더 잘 삽니다. 1,000달러 더 많아요. 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신산업을 금지시킨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제 국내 안에서 뭐 일자리를 다투고 뭐 이러는 걸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화기 때 예전에 이제 뭐 총칼로 싸우던 분들이 이제 뭐 신식 군대가 들어오면 다 지는 것처럼 다른 직업으로 좀 바꿔주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될 텐데 이제 당장은 뭐 우리나라는 약간 막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전 제일 문제가 지금 부자들이 지금 돈을 들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현금으로 외국에 갖고 나가면 27% 내야 됩니다. 국외 반출세라 그래가지고 1,000억짜리 부자다가 이제 27%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가 지금 60%예요, 우리나라는요. 네. 상속세를 60% 내다 보니까 기업들이 경영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맘스터치 회장님이라든지 락앤락이라든지 많은 중소기업 회장님들이 상속세를 60% 내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싱가포르, 캐나다 20개 나라가 지금 상속세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업을 영속적으로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게 되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녀들이 계속 상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 전 세계 평균 상속세는 15%입니다. 최소한 세계 평균 정도는 좀 낮춰줘야 된다. 법인세, 싱가포르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 거래세만 받고 양도세도 없고 배당세도 없고 모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9만 달러고 금융본부 아시아에 있던 시티뱅크, 홍콩 상하이뱅크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다가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금융공기업 전주에 가면 국민연금, 나주에 가면 사학연금, 제주도에 가면 공무원연금, 정권거래소, 예탁원 다 부산에 가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공기업을 다 나눠먹기 식으로 전국 지방에 한 개씩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 상담하러 오면 전국을 돌아야만 버스 빌려야 되네요. 상담을 해야 되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금융공기업만큼은 서울에 집중화시키고 나머지 공기업들은 지방 가는 것은 난 오케이다. 싱가포르와 뉴욕처럼 금융공기업을 중앙에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금융은 30위다. 35위입니다. 빨리 우리가 금융을 지켜야만 된다.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돈이 막히면 동맥경으로 죽는 겁니다. 저는 IMF의 경험도 직접 경험했었고 또한 2008년도에 우리나라 환율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르헨티나가 내가 12번째 국가가 파산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라면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빨리 통화 수합을 맺는 것도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한일, 한미 두 개 다 좀 맺어라. 근데 아마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뭐 왜 부자 뭐 상속세 깎아주려고 그러냐, 뭐 그 직업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 드는 게 어쨌든 현 정부가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좀 확실하게 과거보다 좀 되게 진취적으로 급진적인 어떤 제도 변화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주식 시장 부양책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법 개정 찬성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쪼개기 상장을 너무 많이 했죠. 카카오 계열사 80개, 120개까지 있다가 이제 80개로 줄였고 네. LG 엔솔, SK온 전부 다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해서 자기들 돈만 벌었습니다. 정말 잘못됐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좀 깎아주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이 나게 해줘야 됩니다. 주가의 정의가 경영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 주가의 정의입니다.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건 2배씩 올랐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요. 네. 6개월 뒤에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상법 개정안 지금
지금 계속 정부가 더 추가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메리어트 호텔이 코로나 때 전체 직원의 90%를 해고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코로나가 극복이 되자 100% 다 채용했습니다. 네. 미국은 해고와 채용이 마음대로입니다. 기업 마음대로.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무원 테슬라와 트럼프가 1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네. 미국은 공무원도 11만 명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안 주면 자동 해고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노동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한번 채용을 해버리면 부장 때까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뽑으면.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비정규직만 뽑아요. 2년에 한 번씩 내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내보내고 다시 또 사람 뽑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금 50%가 정규직,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2천만 명인데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노총과 민노총이 그 전체 근로자의 10%입니다. 한 100만 명씩 가지고 있는데 이 10%의 강력한 노조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직된 정책.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3M 공장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네. 3M 근로자들이 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공장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네. 한국에서 떠나버렸대요. 우리나라 군산에 GM이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멀쩡한 자동차 회사를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장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 그냥 공장 폐쇄시켜 버리고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GM 공장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멀쩡하고 흑자인 기업인데도 호주에서 GM 공장을 문 닫아버렸습니다. 네.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유. 결론은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탄력적인 노동 정책도 필요하고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세계 38개국 중에 정확하게 34위입니다. 미국은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입니다. 네. 신문만 봐도 해고, 점심시간은 30분 주고, 미국 사람들 점심 때는 전부 다 도시락을 싸우거나 뭐 샌드위치 먹고 샌드위치 하잖아요. 먹고 일하는 이유가 네. 30분밖에 시간 안 줍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합니다. 몰입해서 일을 합니다. 나는 이제 막 우리 기업들한테도 오전 시간에는 무조건 사적인 전화도 받지 말고 거래처 전화도 받지 말고 일에 몰입을 해라. 노동 생산성이 1위가 바로 미국이다. 집중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한국 정서에 지금 전혀 반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면은 또 지금 뭐 부자만 편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르겠네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한 번 들어가기는 참 어렵지만 들어가면 널널하게 사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노동 문화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국가 글로벌적인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공장을 빼버리거나 회사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또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번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일부는 좀 바뀌더라도 이 국가 전체적인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저는 이제 4.5일제도 지금 정부가 바뀐다고 그러고 우리는 제조업은 우리가 중심입니다. 세계 5위입니다. 제조업에. 그런데 제가 LG전자 출신인데 LG전자 있을 때 한 부서가 없으면 공장을 조립을 못 합니다. 네. TV나 비디오 뭐 이거 조립을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같이 셧다운하고 같이 보름 놉니다. 제조업은 제가 LG전자 있을 때 우리가 12월 말 되면 열흘간 휴가다 이렇게 네. 동장 다 같이 노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은 4.5일째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IT라든지 언제 어디든지 노트북만 있으면 IT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과 IT 분야는 아마 4.5일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생산성을 올려라. 그죠? 세계 38개국 중에 34위라고 하는 꼴찌의 생산성 가지고 우리가 4.5일제 하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기업 측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가 사용자, 근로자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도 이번에 2.9% 올리는 걸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네. 우리가 상생을 잘 합의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을 하고 발전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만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고 전 세계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한국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IT도 잘하고 아시아에서 영어도 제일 잘하고 너무 똑똑하다. 일본에 가서 취업 좀 해달라.
네. 일본 애들은 동경과 오사카만 근무지만 달라도 퇴사한대요. 아. 해외 나라에서 안 나간대. 네. 일본은 전 세계 유학을 잘 안 가는 나라입니다. 노벨상을 일본 본토에서 한 10개 이상 땄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만. 네. 그 정도로 기초과학이 강하고 굉장히 수구적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한국 사람은 무역 의존도가 75%잖아요. 일본은 무역 의존도 25%입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안 나가도 먹고 산다. 네. 근데 1억 2천만 명 그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훨씬 진취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IT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이렇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가 쪼개기 상장을 주주 친화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좋고 또 상생을 해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90%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네. 정부가 만드는 것은 공무원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정말 강한 나라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가져오면 세금을 안 줄 테니까 네. 미국의 공장을 옮기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안정적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기업을 막 밖으로 옮겨버리고 막 폐업해버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업 친화적인 국가로 가되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국민들이 같이 쉐어하는 뭐 같이 투자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미국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방향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일랜드인데요. 법인세가 12%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26%고 아일랜드 12%인데 싱가포르 법인세 17%입니다. 싱가포르보다 더 낮은 게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까지 낮추고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사를 다 아일랜드로 가져왔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든 기업을 아일랜드로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박리담회다. 조금만 이익을 보고 많은 사람 많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많이 판매하는 겁니다. 저는 아일랜드가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에서 가장 IT도 발전되어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 1등, 전자정부 1등 전부 다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나라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도 전격적으로 좀 허용하고 지금 에어비앤비와든지 그 우버 같은 경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빈방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택시가 한 대도 없는 우버가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등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도 하나도 없는 게 세계 1등의 호텔 업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와 아이디어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저는 정부가 좀 더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좀 허용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주식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미래는 그 기업 간의 막 경쟁이고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막 다 이제 경쟁을 통해서 또 망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할 텐데 결국에는 이 개개인들이 주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부를 같이 좀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도 하다 보니 지금 국장 투자 분위기가 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주식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시가총액 1등 기업만 사라. 이게 아주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막 최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정권회사를 94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입사를 했었는데 네. 1994년도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현재 30년이 지났는데 3000포인트거든요. 네. 딱 3배 올랐더라고. 30년간 종합주가지수 1000에서 3000이 됐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에서 지금 30억, 네, 한 40억 가까이 올랐고 네.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300만 원이 돼서 이제 10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종합주가시장에 투자한 사람은 이제 망한 거죠. 3배가 더 올랐으니까.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보시면 이제 미국이 60이고 일본이 5%, 그다음에 중국 4, 한국은 1%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 되는데 70%는 미국에 투자하고 30%는 한국에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중심이다. GDP를 보시면 미국은 전 세계 25%밖에 안 되지만 주식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60%입니다. 바로 달러의 힘이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발권력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네. 보고 있고 쿠팡이 한국에 상장 안 하고 미국에 했는 이유가 시가총액의 10배 정도 더 인정해 줍니다. 한국에서는 상장했으면 한 7조 원이지만 현재 미국에서 70조 원이고 네. 창업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10배 더 인정해 줍니다. 창업자는 한 주 있으면 10주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토스 야놀자가 미국에 원래 상장 예정입니다. 바로 미국이 상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창업자를 우대하고 의결권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은 전 세계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항상 지금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2,700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네. 요겁니다. 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한번 보시면 미국은 50%에서 60%까지 증가하고 있고 일본 5%, 4%, 3%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미국으로 가고 있네요. 돈이. 미국으로 전 세계에 돈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다. 60대 1.5니까 95%를 미국에 5%로 한국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1등만 해라 시가총액. 근데 그게 1등이 또 비싸니까. 근데 또. 엔비디아 뭐 20만 원 정도인데 네.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총 자체로 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갔다 고점 아니냐.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슷하게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지금 4조 달러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네. 4조 달러니까 뭐 한 6천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계속 기업을 사들입니다. 우리가 구글이 유튜브를 사들였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였습니다. 애플도 계속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현재 400조고 현금이 100조 있습니다. 100조를 가지고 옛날에 하만 샀고 네, 지난번에는 공조기 회사 에어컨 하는 기업을 사들였고 계속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다.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만 원짜리 팔면 60%가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너무 많는 거죠. 지금. 부자가 될 수밖에 네.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2,700개의 기업 중에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 작전 종목, 막 급하게 하는 종목 이런 거는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국에는 주가 조작이 매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일어납니다. 주가 조작 한번 하면 평균 수익률이 50억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주가 조작으로 감옥을 가는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할만하네요. 그러면.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돼서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거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행 직원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게 1조 자산가가 된 개인의 투자법이라는 건데요. 제 블로그 있습니다. 김대중 네. 교수 치면 블로그에 오면 읽을 거리에 보면 이게 가장 많이 조회된 뉴스고 그냥 네이버에서 이 제목 치면 이 기사 있습니다. 그 시총 1위에 계속 투자했더니 1조가 된다. 1조가 되더라. 야. 저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미국 엔비디아 한 주라도 사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이건 중요한 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 그렇죠. 않고. 이제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사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좀 빠지면 안 사고 막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매달. 무조건 적립식으로. 그렇죠. 무조건 적립. 또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는 미국의 겁니다. 1등, 한국의 그러면 1등. 아마 환율 방어에도 될 것이고 또 안정적인 자산이 될 거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멈추는 분들이 꼭 이제 하다가 안 된다고 욕하거든요. 이거 계속 하라고 했는데 80대까지 해야 되는데 저거를. 그렇죠. 자기가 이제 보통 한 60세에 은퇴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는 계속 해야 돼. 30대, 40대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자산이 한 5천억은 안 될까.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시총 1위는 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돈 못 벌고 다 손해 봤다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제일 올라갔을 때 사고 그 뒤로 사실 안 사고 빠질 때 안 사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지금 살까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95% 주식 내가 월급 25%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에 95%는 엔비디아 사고 5만 원은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아마 하이닉스가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러면 또 1등으로 바꿔 타는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4조 달러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왔다 갔다. 한 3천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1등을 바뀌면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1등이 됐다는 주식은 가장 실력이 있고 자산 가치가 있고 특허가 있기 때문에 1등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네. 꼭 방송만 보지 말고 엔비디아가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냥 한번 송건샘 치고 한 주만 사봐라. 그러면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상법 개정도 하고 최근에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장 쪽은 좀 그래도 눌려 있었던 시간이 많으니 한국 주식 투자를 좀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10% 정도는 해라. 그 정도가 맥시멈이다. 90대 10 정도만 해라.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6개월 뒤에 기업 실적이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또 실적이 네. 안 나오면 또 주가가 그렇게 받침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시가총액 60%가 되고 한국이 10%가 된다 그러면 이제 비율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아직 1.6%밖에 안 된다. 1.6%니까 너무 작다. 너무 작죠. 너무 작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의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원화보다는 좀 외화로 특히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신 거고. 아마 환율 방어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죠. 네. 사실 예전에 뭐 IMF 때도 그랬고 항상 뭔가 그 사고 터지면은 환율부터 튀잖아요. 환율이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거꾸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한 1, 2년 전인가 환율 엄청 올라갔을 때 그 외국에 계셨던 이제 미국에 계셨던 그 교포분들이 한국 뭐 부동산 사겠다고 많이 오셨었거든요. 너무 싸다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자체가 무너지거나 뭐 이럴 확률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미국 자체가 무너지지 않겠다. 뭐 로마가 이제 무너졌지만 네. 그죠. 아마 이제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 국제 통화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70%. 유로화가 한 20% 정도 되고 중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한 5% 3% 정도 됩니다. 네. 일본하고 중국은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달러 원화입니다. 네네. 엔화다, 엔. 파운드, 네. 뭐 원.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이 당연히 달러의 결제에 흔들린다 그러면 뭐 무너질 수가 있겠지만 달러가 결제되는 게 워낙에 아직 70%까지 차지하고 있고 네. 군사력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가 전쟁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됐지만 이라크가 러시아의 루블화로 석유를 결제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을 잃어버리는 걸 무서워합니다. 브릭스 국가가 지난주에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위안화라든지 루블화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네. 트럼프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앞으로 달러를 결제 안 하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에 절대 수출 못한다. 네. 한 푼도 수출하지 못하고 관세 100% 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꼬리 내리고 네. 아이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달러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세뇨리지라고 부릅니다. 세뇨리지. 달러를 100달러짜리 만드는 데는 뭐 한 20센트면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뭐 종이값도 안 종이 들죠. 이걸로 가서 이제 네. 100달러를 네.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달러 발권력을 통해서 막대한 금융 차익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세뇨리지라고 부르고 저는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비슷한 민족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1,000만 명이 본토에 있고 1,000만 명이 해외에 있는데요. 우리가 흩어진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2천만, 해외 1,000만 똑같아 8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과 함께 한국인들이 이렇게 흩어진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다 유대인이 만든 기업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친척들이 모아줍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결혼식 때 같이 돈을 모아주는데 이 돈들이 미국의 1등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던 23살이 되면 이 돈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네. 페이스북과 구글을 만든 애들 다 이 돈으로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주시는 것이 또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달러의 어떤 발권력이라든지 군사력 때문에 뭐 미국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요즘에 워낙 뭐 국가 부채 많다, 지금 뭐 이거 상황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의 어떤 단기적으로는 좀 금융 관련해서 좀 위기를 봉착할 일은 없을까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AAA가 세계 1등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인데 미국이 AA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 바로 밑에 있는데 네. 결론은 미국은 그래도 군사력이라든지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는 큰 위험 없다. 어떻게든 문제 해결한다. 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 주식에서 좀 돈 빼고 이런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뭐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거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50%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기업 알고 있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도 부채율이 100%가 넘습니다. 네. 순수하게 국채만 가지고는 우리가 한 50%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원래 보정을 선거도 원래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 선거는 이제 포함하지 않고 이제 순수한 국채만 이제 하니까 우리가 낮게 보이지만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걱정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발권력이 없잖아요. 네. 원화의 경쟁력도 없고 우리는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됩니다. 네. 또 금융은 0.1%밖에 안 된다. 지금은 우리 개인이 대비해야 됩니다. 국가가 잘해줄 것이다. 우리가 IMF를 경험해봤지만 IMF 97년도에도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뭐 며칠 뒤에 이제 국가 파산 신청했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왕십리에서 지하철 고장 났을 때 지하철 기관사가 걱정하지 말고 다 제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방송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다 깨고 다 탈출해 버렸어요. 네. 대구에서 수년 전에 그렇죠. 지하철 기관사만 도망가고 문 잠그고 도망갔잖아요. 다 타 죽었습니다. 180명 정도. 네.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기관사하고 선장은 다 탈출하면서 다 제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리에 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위험에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은행에 얼마 전에 갔는데 은행의 여직원이 저한테 석유 펀드를 가입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예. 내가 깜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석유 가격은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립니다. 네. 그죠? 코로나 때는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로 석유를 사면 배달비를 20달러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석유는 18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70달러인데 네.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립니다. 은행 직원도 이것도 모르고 파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홍콩 예치지수 펀드, 키코 펀드 전부 다 50%씩 손실을 봤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은행 직원도 믿지 마라. 펀드는 절대 사지 마라. 네. 그냥 내가 돈이 있다면 미국의 1등 주식 사라. 그죠? 이거 석유 펀드 아마 샀으면 50% 손해 봤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홍콩 H지수 펀드 20조를 팔았는데 국민은행 농협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친구들 이제 그 판면 승진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 적금 든 고객들 적금 깨가지고 홍콩 H지수 펀드 하게 만들고 맞아요. 자기는 2년만 있으면 다른 지점에 옮겨버리거든요. 내 친구가 은행 출신인데 만났더니 자기는 도저히 못 팔겠더래. 미안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승진을 못해도 좋으니까 자기는 양심을 걸고 안 팔았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명태금하고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승진을 하려고 막 길을 쓴 친구들은 고객하고 소송하고 은행이 막 50%씩 손실봤다고. 은행 직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아는 주식만 해야 되고 그냥 기초 주식 사면 돼. 기초 자산. 주식을 기본으로 해서 펀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초 자산이 바로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등 자산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미국 뭐 이런 게 주식으로 보면 미국이지만 더 크게 보면은 뭐 금도 있고요. 뭐 요즘에 뭐 구리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 뭐 이제 시총 1위 코인 중에서 1위니까 뭐 이런 그 다른 자산군의 1등을 산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금도 76% 확률로 올라갑니다. 지난 한 60년간.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네. 금은 76% 확률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90% 확률로 상승 추세이고 비트코인도 계속 상승 추세다. 네. 전 세계 가상화폐는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3만 개나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저는 비트코인 정도는 자기 전체 투자금의 한 10% 정도 하는 건 저는 찬성이다. 네. 저는 비트코인 누가 선물 준 거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로 그 비싼 걸 주셨어요? 그냥 뭐 0.01% 줬는데 네네네. 그건 뭐 100만 개까지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뭐 한 3만 원짜리 줬는데 지금 한 3배 올랐더라고요. 네. 결론은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과 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시죠.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한 달 사이인데 이 사이에 지금 뭐 상법 개정도 막 이슈지만 부동산도 지금 엄청난 이슈고요. 특히 이제 6.27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딱 한 2주 됐는데 시장이 뭐 지금 뭐 반응을 좀 한 것도 있고 아닌 지역들도 있고 막 좀 복잡합니다. 자, 지금 6.27 대책 같은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소위 말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6개월 뒤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종대학에도 부동산 전문 교수님 두 분 계세요. 네. 김수연 정책실장님 계시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은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점심을 자주 먹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나라의 단독세대주가 현재 35%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50%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1인 가구 말씀하시는 1가구 거죠? 1인 주택. 네. 단독세대주.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정확히 275만 명이 있습니다.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혼자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계속 부족하고 서울의 집은 90% 확률로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 집을 못 사게 대출 안 해주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습니다. 네. 집을 못 사게 하고 대출 안 해주고 6억까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돈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좋게 됐습니다. 그죠? 저는 아마 강남은 계속 오를 것이다. 부자들은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강북에도 살아보고 강남에도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이게 모여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네.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의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부가 빨리 재건축을 허락하고 집을 빨리 공급을 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는 평균 5년, 네. 재건축은 평균 15년 걸립니다.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해도 5년 뒤에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정확하게 5대5다. 네. 그러면 나머지 50%는 세대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빨리 발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지방 소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지금 이사를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또 부족한 건데 또 집을 또 지으면 또 수도권 과밀화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방 분산화 정책이 또 먹힐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반복되어서 왔던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부터 포함해서 뭐 선박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부산을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도 지난달에 갔다 왔으면 좋더라고요. 네. 바다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해운대도 지금 뭐 서울의 강남 못지않게 집값도 비쌉니다.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지역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 교육하기 좋은 환경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 절반인 한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 경기도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런 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지방에 보는 사람들은 다 2가구 주택 하더라고. 주말 부부를 하면서 네.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집은 놔두고 남편은 이제 출퇴근 주말 부부 한다. 저는 뭐 이런 추세다고 보고 있고 어떤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네. 서울에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한 400개가 넘습니다. 재건축을 빨리 시행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인선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간 그 공공주택을 좀 공급하겠다, 분양하겠다, 뭐 임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을 좀 통제하고 좀 컨트롤하려면 좀 이게 공공의 무언가들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저는 뭐 노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뭐 프랑스, 벨기에 이런 모든 나라가 개인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로서 평생 임대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표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32년 만점 맞아야 됩니다. 32점. 15년 이상 무주택이 돼야 되고 네. 보면 청약통장 15년 이상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청약통장 인정이 15세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 우리 자녀한테 빨리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2만 원 넣어서 통장을 만들어주든지 돈이 있으면 10만 원 넣어줘라. 청약통장은 가입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입한 게 15년이 지나야지 그 만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15살이 되면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라고 해서 만점을 맞게 해줘야 되고 돈이 있으면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고 돈이 없다. 그럼 2만 원만 딱 한 번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15세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인정이 되는 거고 자녀가 취업을 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매달 10만 원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청약 통장 방법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은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이제 빨리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밸리 아파트 분양가 지금 20억이었는데 현재 7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억 차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청약 통장만 잘 활용해도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익이 보통 뭐 10억에서 50억. 네. 제가 살고 있는 그 둔촌주공이라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그렇죠. 5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청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서울은 지금 현재 50년 기간 동안 89% 확률로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습니다. IMF라든지 2008년도 뭐 10% 20%까지 조정은 받지만 장기적은 계속 90% 확률로 상승이다. 네. 부동산에 오르는 가장 좋은 것은 이자입니다. CD 금리가 내리면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77이다. 그러니까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그렇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내리면 네. 모든 것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집값과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 우리 경제 변수입니다. 이거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변수와의 관계를 했더니 명백하게 은행 이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이자가 6% 7% 이하가 되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 이자가 5%까지 내려왔죠. 그죠? 기준금리 2.5에다가 가상금리 2.5를 더하면 한 5%입니다. 네. 결론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동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집값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추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총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8월에도 금리 인하는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저는 아마 이제 우리가 이번에 40조를 풉니다. 그러면 워낙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금리는 못 내리겠죠. 못 내리겠다.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경기를 부양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게 강남의 원베일리와 원펜타스입니다. 네. 이게 분양가가 20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첨된 사람들 제가 주변에 몇 명 만났습니다. 네. 차익이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벌 돈을 강남 아파트 한 당첨되면 버는 것이다. 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3호선, 5호선 종점 5금역이고 5호선 종점은 하남, 거여, 마천 쪽이고 버스 종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강 이남의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중심으로 해서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라. 네.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이다. 이렇게 청약 통장을 활용을 모르고서 부자가 되기는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보시면 평당 한 3억, 4억까지 하잖아요. 그죠? 저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람들 만나니까 자기들 뭐 60억, 70억 간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역시 청약 통장 활용이 제일 좋다. 아니 근데 이것도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이고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총 1위짜리를 계속 사면서
이제 돈을 좀 벌면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은 이제 막 유동성을 막 푸는 정책들을 정부가 하는데 그러면 이 향후엔 또 금리를 또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자산 시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승의 요인이라고 하셨지만 경제에는 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동성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아마 이제 워낙에 우리가 정치적 혼란기 동안에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네. 자영업자가 작년에 10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영업자가 100만 명 폐업, 한 90만 명이 창업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더 내릴 것이다. 저는 2.0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4.5인데 앞으로 원래 올 연말까지 3.5까지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면 관세를 내리면서 미국 주가와 미국 부동산도 반대로 오를 겁니다. 아마 올해 3.5, 내년에 2.5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관세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저는 미국과 한국의 자산 가치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면 주가와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네.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70%가 긍정이고 30%가 부정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항상 이기더라. 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의 한 절반 정도 산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나머지 절반 분들은 또 지방에 거주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이라도 서울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못 가도 우리 애들은 서울 보내야 된다. 서울에 집이라도 하나 사놔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은데 이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방은 전세로 살고 서울에 투자를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구 이상이 되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금액이 낮다 그러면 둘 다 지방에는 실거주를 하면서 서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서울에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가 대학생이 되거나 20살이 넘었다 그러면 자녀가 서울에 많이 공부하고 있다. 서울의 수도권에. 그러면 주소를 꼭 옮겨 주십시오. 네. 기숙사든 자취집이든 주소를 옮겨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7월 12일이죠. 어제 금요일 날짜로 둔촌주공에 미분양 났던 5개를 분양했는데 네. 서울에 주소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서울 있습니다. 무주택자. 서울의 네. 무주택자. 그래서 이제 항상 서울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 네. 뭐 자녀가 서울에 주소가 있는데 아직 안 옮긴 사람은 빨리 옮겨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방은 앞으로 계속 서울은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서울과 경기도 항상 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거주는 하면서 투자는 서울에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친구는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부산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그 개포동 3단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13평짜리 3개를 사줬대요. 형제들한테 한 개씩. 네. 야, 지금 보니까 40억, 50억이 그러겠네요. 됐죠. 본인은 부산에 살면서 자녀들은 서울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개씩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진짜 투자를 잘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지방 뭐 분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선 뭐 자기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번에 대책이 나온 다음에 사실 뭐 이번은 맛보기였기 때문에 더 센 거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급 대책도 같이 나오곤 있지만 이 현실적으로 뭐 지금 공급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이런 것들은 또 어찌 보면 멸시를 해야 되니까 더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재건축을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늘리겠다. 서울에 특히 이제 많이 오르는 데가 이제 서초, 반포, 뭐 강남, 송파, 강동구잖아요. 부동산을 지어야 할 땅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가 살고 있는 올림픽 아파트 뒤쪽에도 지금 뭐 한국 그 아직 그린벨트 묶여 있어요. 근데 아직 묶여 있죠. 예, 근데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부동산을 많이 공급을 열렸습니다. 서초, 내곡동부터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요. 오사카에 있는 엑스포 하는 그 바다가 전부 다 바다를 메워서 엑스포를 여는 겁니다. 간사이 공항도 바다를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싱가포르는 전체 국토의 30%가 바다를 메운 겁니다. 환경을 중요시한 것보다 국가 경제를 더 생각한 거다. 간사이 공항, 싱가포르, 네덜란드도 30%가 간척을 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도 뭐 내곡동부터 마찬가지고 그린벨트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국민의 또 주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주거를 생각해서 저는 복합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재건축도 한 400개가 넘는 재건축을 빨리 허락을 하고 공급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집값 열풍을 잠재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옛날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굽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파트는 평지에서 짓는데 5년, 재건축은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주 특수한 지하가 아파트다. 우리 국민의 정확히 65%, 70%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정부가 빨리 공급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부동산 얘기, 특히 이제 주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다른 도심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용적률을 좀 높여서 이제 고밀도 개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뭐 고밀도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혀 뭐 불편한 게 뭐 방해되는 게 없다. 우리가 좀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잠실의 그 고층 아파트는 주거공단점이 확정이 그렇게 60층, 70층으로 짓는 걸로 됐다. 네. 한번 가봤더니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제 이사 가고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올림픽 아파트라든지 서울의 좋은 아파트, 이분들이 88년도에 이제 그 입주했는데 그 당시에 40평이 1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한 40억, 30억, 40억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고밀도도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이 올림픽 아파트나 이제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니까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데 15년 걸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건축 엄마 아파트 살려고 작년에 갔었는데 네. 25억 갈 때 15년 뒤에 입주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살아보긴 하겠나 이 집에.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고밀도 아파트든 재건축이든 빨리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을 발표해야만 집을 잡을 수가 있다. 아마 지금 현재 올해 입주할 물량이나 내년에 입주하는 것이 평년에 한 30%밖에 안 됩니다. 공급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지금은 90% 확률로 오르고 있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꾸준히 90% 확률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체력이 좀 약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전반적인 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까지 여러 투자 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들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 잘 반영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